주가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또 공포를 느끼는 거죠. 주식은 가격에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게 되면 탐욕의 순간과 공포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냉정하게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리스마 김이라고 부르는 시장을 잘 보시는 우리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최근의 증시 흐름들 그리고 전략을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은행 위기가 다시 오면서 지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제2의 리만 사태냐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 불안, 금융 불안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금융 불안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렇게 신용의 위험과 재정 건전성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제외하고는 네. 미국의 실리콘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뭐 지방은행과 네.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지방은행은 전체 예금 부분 중에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각 지방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도표 하나를 네.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과 현재 금융 불안 비교한 부분입니다. 네. 2008년에는 신용 건전성의 문제였고 부동산 부실화였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손실.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팔아서 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헐값에 팔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10월 27일 작년 10월 27일 날 여기 출연했을 때 네. 우리 예민수 앵커님하고 말씀드릴 때 금융 불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네. 신용 위험과 유동성의 위기. 이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여기 도표 보시면서 네.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아주 초보 투자가에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김 기수가 지금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5천만 원을 단박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유동성의 위기예요. 그런데 시간을 줘도 제가 뭐 이 재산도 없고 신용도 없어서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파산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신용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위기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이 금융 불안은 한 3개월 정도의 여진 이 흐름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처럼 신용과 파산의 상태, 재정 건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확산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예, 네버. 예. 예. 그건 이제 제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예, 다 겪어봤으니까. 겪어봤고 예, 예. 그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53%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네. 53포인트가 아니고 53%예요. 53%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2008년 10월 27일 날 892포인트를 찍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 시장의 저점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저는 8월 15일 날 1845포인트에서 위대한 매도를 했습니다. 위대한 매도. 전량 매도해라. 예. 네, 회원들에게. 그리고 나서 892포인트에서 다 샀죠. 통장 다 털어서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죠? 지금은 그 네, 네. 위험하고는 천년 네. 차원이 틀린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징조가 나왔었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먼저 파산을 하기 이전에 맞아요. 그 전에 화요일 그 이전 그 미국 시장의 골드만삭스 주가나 JP모건 체이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나스닥 다우지수가 하락이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 징조가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이후에 실리콘은행의 파산이 나왔고 그 파산이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경기 민감주 섹터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이런 지방은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안 흘러가죠. 예, 네. 사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0.25bp FOMC에서 인상을 했잖아요. 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주가가 떨어진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효과가 아니라 앨런 재무장관이 같은 동시간대에서 의회 증언을 하면서 지방은행 그렇죠. 이 전액
보증을 안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야기가. 왜냐하면 은행의 지방은행에 보증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동성을 조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유동성을 풀었는데 지방은행이 또 방만하게 대출, 가계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이나 이런 돈을 풀게 되면 그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거죠. 예. 함부로 대출하지 못하게끔 유동성을 풀지 못하게끔 그러면 사실 기업들이 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중에서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면서부터는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은 네.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고 그죠? 지방은행주 금융주들만 뭐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생시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영향이 아주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원활한 투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을 은행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한 거하고 또 하나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양해가 끝나고 나서 그죠? 중국이 32년 만에 최저 성장률 목표를 5%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양회 이전에 중국에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자꾸 시크릿컬 업종이나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라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철강 뭐 화학 이런 거 좀 보전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예. 저점 또 붕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 최저 목표치를 5%로 잡은 부분은 사실 컨센서스 해외 이 IB 은행들이 잡았었던 5.3%보다 더 낮고 그리고 사실 내면을 보면 그죠? 뭐 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뭐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성장률 목표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 핵심 산업이 지금 뭡니까? 전기차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크릿콜 업종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 상황 플러스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문제 이런 부분이 터지면 경기 민감 섹터 부분들은 안 좋게 되는 거고 예. 결국 유동성을 연준이 풀었지만 은행에서 그것이 가계 쪽이나 기업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경기 위축은 일정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장률은 5% 제시한 게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낮잖아요. 기존에 예. 한 6% 이상 제시할 걸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낮지? 그 숫자에 대해서는 낮게 해놓고 초과 달성 이러려는 의도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중요한 말씀하신 게 5%가 되든 6%가 되든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어떤 경기 관련 시크릿컬을 자극할 쪽으로 쓰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이 섹터, 저 섹터를 공략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섹터에 그 속에서 내가 공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안 좋은 것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섹터 부분에서 그렇죠. 움직이는 게 기본이어야 됩니다. 네. 그죠? 나중에 1년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주식 전부 다 사서 팔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이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데이터네요. 3월 1일부터 예. 20일까지 저는 이제 10일, 20일 말일 항상 수출 데이터를 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 수출입 실적에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나는 가운데에서 수출 증가율이 어느 나라 어느 부분에 더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출이 양호한 섹터는 뭔지. 무엇인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정도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36% 감소하고 있고 뭐 일본이나 유럽연합 뭐 베트남도 이쪽도 많이 줄었네요. 예, 줄어들고 예. 있는 예.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매번 이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
이후와 코로나 이전이 딱 틀린 게 뭐냐면 이 서방 국가 개념에서 보게 되면 중국 안에 공급망이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이 코로나 때 배신당했거든요. 왜 배신을 당했냐면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로 코로나랑 뭐니 하면서 못 오니까 그죠. 그거 하지 않으니까 세계의 공급망이 흔들렸다라는 그렇죠. 걸 본 부분. 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탈중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발점이 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계속적으로 이 핵심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게 반도체면 반도체 뭐 여타 산업 전부 다를 탈중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관련주들이 우리가 보통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통상 시크릿컬 업종이 비중이 높고 그 속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 판매, 네. 뭐 게임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중국 관련주는 하시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네. 프렌들리 쇼어링 뭐 프렌들리 쇼어링 하면서 미국하고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있고 또 정권의 영향도 크게 받죠. 사실 이전 정권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이나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 쪽 영향력이 좀 컸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미국 쪽이 조금 큰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은 정책적 방향 흐름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미중 관계가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이 어느 쪽 라인에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수출 실적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미국 쪽 라인 부분에 영향권에 있는 섹터 공략을 이야기해 주는 흐름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네. 정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글로벌 금융 불안은 시스템 위기급이 아니다. 예. 감히 그런 어떤 메가톤급이 아니니 걱정을 좀 접어도 된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다만 중국이나 그다음에 우리 수출 데이터를 보면 경기 민감주를 포션을 실을 때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장은 어떻게 보며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면 어떤 섹터를 그럼 공략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네. 제가 2월 16일 날 네. 다시 여기서 이제 앵커님하고 말씀드릴 때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이제 테마성 흐름에서 이제 네. AI나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또 공포를 느끼는 거죠. 주식은 가격에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게 되면 탐욕의 순간과 공포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냉정하게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좋고 저는 아직도 양극재 종목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만 딱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뭐 에코프로가 뭐 가장 이제 화려하게 올라갔으니까 어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50만 원을 갔습니다. 이 주식이 100만 원이 갈 주식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50만 원이 100만 원을 바로 간다라고 바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주식도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네. 50만 원에 매수했는데 35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렇게 30만 원까지 35만 원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하면서 매수해야 될 그럴 가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초보 분이 들어가시기에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아까 프렌들리 쇼어링과 관련된 이야기도 네.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2차 전지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양극재와 그리고 CRMA와 IRA를 통한 이
광물과의 중요성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올라가는 곳은 분명한데 그래서 레벨 다운이 레벨 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전개될 수 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알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 민감주를 많이 보거든요. 중국이 이제 올해 키워드는 중국이다. 중국이 열리게 되면 소비 그게 확장되면 경기 민감주를 다들 눈여겨보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 볼 때가 아니고 대표님은 어쨌든 그 성장주잖아요. 그죠? 2차 전지, AI,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고 계시고 변동성은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시장 전반적인 최근에 그 흐름들은 요 정도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